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 없는 아픔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나 한때 사랑했던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자리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여성, 김지연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다른 사람은 경험하기 힘든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머니에 돈 100원 하나 없던 삶을 살기도 했고 반대로 돈 걱정 하나 없는 삶도 살아봤죠. 결혼도 했었고 원치 않았지만 이혼도 하게 됐고요. 또 한 명도 힘든 시어머니를 2명이나 겪어보기도 하고 혼자 마음이 텅 빈 인생을 무려 10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몇 가지 더 있죠. 그렇게 다사다난한 일을 겪어왔지만 결국엔 제가 원하는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 행복을 찾게 되기까지 힘들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여기서 해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었던 남편 박민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외국 여행 한번 나가기 어려운 시절 유학도 다녀왔을 만큼 집안도 잘 살았고 그런 집안의 뒷받침 덕분에 학벌도 좋았죠. 거기다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업해 지내다 어린 나이에 직접 사업을 시작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남편을 사윗감으로 점찍고 있었다는 집안도 많았고 선자리도 끊이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 남편에 비하면 전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공부는 잘했지만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벌도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건 제가 생각해도 신데렐라 스토리나 다름없었죠. 저도 인정할 만큼 저와 남편의 수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반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저와 만나볼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애초에 선을 확실히 그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결혼하겠다는 남편의 진심을 한순간에 헛바람일 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라 확신하셨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저에게 행동하시지 않고 결혼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자 두 분은 직접 저를 불러다가 모진 말과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나, 우리랑 원수진 일 있니? 그게 아니라면 왜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인생을 꼬아 놓으려고 하는 거야? 너 생각해봐라.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수 아내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시대가 흘러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옷이 사람들마다 있는 거다. 넌 우리 쪽 옷을 입을 수 없는 아이야. 넘어와서도 안 되는 거라고. 너희가 어려서 모르겠다만 세상은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법이고 내가 고집을 피워 우리 민수와 결혼한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내 발로 직접 나가게 되든 아니면 우리 민수한테 쫓겨나게 되든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며 결혼을 반대하는 시부모님의 모진 말에 힘들긴 했지만 애초에 그 정도 반대도 예상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결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남편의 아내로서 집안의 며느리로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굴하지 않았죠. 그러자 최 여사님께서는 제 목적이 돈 때문이냐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돈 봉투를 놓고 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제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아니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비참함을 주시고 제가 포기하길 바라셨던 건진 모르겠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행동에도 저와 남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더 거세게 할수록 저와 남편의 사이는 더 단단해져 갔죠. 그리고 그런 저희들 모습을 보곤 혀를 내두르셨던 두 분께서는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았던 거지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된 시집살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죠. 모자란 살림과 교양을 직접 교육해야 한다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출근할 때 저도 시댁으로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가혹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됐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일부러 이동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있었죠. 남편에게는 제가 힘들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퇴근하고 와서 제 다리를 주물러줬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아도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 고생이 많다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줬죠. 이후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가며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집안의 진정한 며느리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쩔 땐 제가 얼마나 더 해야 시부모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제 기분을 어떻게 알았는지 작은 이벤트를 해주거나 깜짝 여행을 계획해주며 어떤 식으로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결혼을 한 지도 9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큰 일이 생기게 됐죠. 최 여사님께서 말기 암 선고를 판정받으시며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에게 모질게만 대하셨던 최 여사님이셨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님을 미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암 선고가 저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또 제가 두 분이 반대하셨던 결혼을 고집 피워하게 됐으니 혹시 나 때문에 생긴 암은 아닐까 생각하며 죄책감도 들었죠. 이렇든 저렇든 저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 간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투병을 하시는 날부터 매일 곁을 지키게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듯이 최 여사님께서는 결국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어머님께서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셨어요. 또 지난날 자신이 너무 모질게 대했다며 사과까지 해주셨죠. 그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최 여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저는 박 회장님만큼은 남은 평생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챙기겠다고 다짐을 했죠.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최 여사님의 빈자리로 힘들어하시는 박 회장님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싫다고 하시는 박 회장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운동도 시키고 좋다는 음식은 가져다 다 드렸죠. 음식이야 제가 좋은 걸 사다가 박 회장님 입맛에 맞추면 됐는데 박 회장님께서는 최 여사님을 잃고 무기력해져 그러시는지 바깥 생활을 잘 하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교 모임과 문화시설을 찾아가 박 회장님을 강제로 등록시키곤 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또는 같은 취미가 있는 모임 생활이라면 박 회장님께서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다행히 효과는 있었고 박 회장님께서는 몇몇 모임을 다니시게 되며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계셨죠. 딱 이렇게만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부재가 가슴 아프긴 했지만 제가 박 회장님과 남편의 건강을 챙기며 내조하면 더 이상 가슴 아플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수십 번 생각해도 전혀 그려지지 않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박 회장님께서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여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이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박 회장님께서 모임을 나가시게 된 건 최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
만나신다고 하는 여성분과의 연애 기간을 계산해보면 길게 잡아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그 여성이 너무 젊었습니다. 저보다 1살인가 2살 어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은 반대를 했고 저는 박 회장님 앞이라 본심을 말하진 못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회장님께선 저희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시지 않았지만요. 근데 박 회장님께서는 그 여자를 저희들 앞에 데려오셨고 이미 새어머님이 되신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행동하는 걸 보니 박 회장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돈 때문에 박 회장님과 결혼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남편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해서 결국 남편과 제가 박 회장님을 말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박 회장님께서 반대한 저희 결혼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 결혼을 막겠다는 거야.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한 것들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받고 결혼해야 하는 거냐. 너 같은 노인네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말고 혼자서 늙어가다 죽으라는 거냐. 고유. 한마디만 더하면 너희들 내 새끼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 그만하라고 하셨죠. 그 여자, 이순자 씨의 눈에서 진심으로 박 회장님을 사랑하는 눈빛이 보였다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수백 번 생각해도 이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확신이 들어 박 회장님의 강경한 모습에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 회장님께서는 그 여자와 올린 혼인신고서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미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까지 했는데 저희의 반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든 싫든 그 여자를 새 어머니로, 새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박 회장님과 혼인신고를 한 이순자 씨는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었는지 결혼을 반대한 저희에게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자식인 남편은 차마 건들지 못하고 이전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살고 있었던 저를 괴롭히기로 한 거죠. 우리 며느리, 어떡하지? 걱정 좀 되겠다. 그렇게 내가 내 시어머니 되는 걸 반대했다면서? 그때야 내가 정식으로 가족이 된 게 아니니까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젠 다르다. 내가 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따라야 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일부터 아침상 좀 차려. 네가 예상하다시피 난 직접 아침 해먹은 적이 없거든. 그렇다고 며느리가 있는데 내 손으로 요리하는 건 좀 그렇고. 너도 나한테 점수 좀 따야지. 안 그래? 전 시어머니, 최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끝이 났던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됐던 거죠. 이번에는 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최 여사님은 아들 걱정에 제가 집안 살림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이순자 씨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 위주, 또 박 회장님 위주로 하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신경을 쓸 시간도 없었고 집안일들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올 수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남편은 항상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요. 제가 이순자 씨 때문에 시집살이를 사느라 못다 한 집안일을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대신해줄 만큼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순자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좀 힘들겠지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며 모든 게 다 꼬여버리게 됐죠. 손쓸 틈도 없이 사업이 무너져버린 남편은 막대한 빚이 생겼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했어요. 당장 손을 벌릴 곳은 박 회장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게 됐는데 어쩐 일인지 박 회장님께서 남편에게 선을 딱 그으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모래집 마냥 사업이 망해. 원래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없다. 또 절실함이 있어야 더 큰 성공을 하고. 이번 일 내가 알아서 해봐라. 내 도움 구할 생각하지 말고.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의 박 회장님을 보며 분명 그 뒤에 이순자 씨의 입김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당장 그 큰 돈을 부탁할 곳은 박 회장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우리 부부는 돈이 된다고 하는 건 전부 다 팔아 빚을 일부 메꿨지만 정말 일부분이었어요. 발 걸 다 팔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였죠. 집도 팔았고 집 대신 몸을 뉘일 차도 팔았습니다. 당장 머물 곳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또 시댁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 씨가 말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민수한테 냉정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말을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네? 우선은 내가 저 사람 설득시켜서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했으니까 들어와서 지내. 집에서 지내면서 다시 일어설 준비하면 되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모습에 혹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시댁이 넉넉한 상황이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순자 씨가 시댁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자기 소원대로 저와 남편을 두려고 한 짓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이순자 씨에게 24시간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저와 이순자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남편은 그 시달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려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저도 고생하는 남편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대단한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결국엔 몸 쓰는 일을 하게 됐죠. 밖에 나가 일하는 게 당연히 힘들었지만 정작 저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밖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정을 알면서도 제가 이 상황을 빨리 이겨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순자 씨 때문에 힘들었죠. 박 회장님, 이순자 씨, 다녀왔습니다. 얼른 저녁밥 차리도록 할게요. 아니, 너 밥 안 차려도 돼. 우리 밖에 나가서 먹기로 했거든. 근데 너 밥 말고 해야 할 게 있어. 잠깐 나 좀 따라와봐. 이거 내가 내일 박 회장님이랑 봉사활동 가거든. 여기에 있는 거 하나씩 종류별로 담은 다음에 저기 저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박스처럼 포장해 놔. 내일 우리 아침 7시인가 출발하니까 그 전에 차에 다 실어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 이 많은 걸 내일까지요? 왜? 힘들어. 너 내일도 일하러 출근하나? 그럼 거기 아프다고 하고 빠지고 밤새서 해. 내가 그만치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이순자 씨께서는 늦게 들어오시나요? 뭐? 왜? 나보고 이거 하고 있으라고. 왜 너만 이거 해야 하냐고. 나한테 빚고 와서 말하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고 이순자 씨께서 도와주시면 더 일찍 끝날 것 같아서요. 너 진짜 웃기다. 너 전 시어머니 최 여사님한테도 이렇게 말했니? 아니지. 내가 알기론 꽉 붙잡혀 살았다고 들었는데. 근데 나는 나이가 비슷해서 우스워 맞개겨도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장난하나? 넌 내가 옆에서 껌을 씹고 놀고 있든 잠을 자고 있든 내가 혼자서 이거 다 해놔. 너 민수한테 도움받으면 나한테 죽어. 설마 밖에서 그 고생하는 내 남편 집에서까지 고생시키려는 거 아니지? 대충 할 생각하지 마. 이거 가지고 박 회장님과 같이 가니까 엉망으로 해놓으면 나는 내가 고의로 박 회장님 얼굴에 먹칠하려 했다고 생각할 거니까. 잘해놔. 꼭 퇴근하고 온 저에게 밤새 일을 해도 끝나지 않을 잡일들을 시켰습니다. 김장김치가 한참 남았는데도 일부러 주말에 저를 못 쉬게 하려고 수십 포기의 김치를 담게 만들었고 다음날 일 나가는데 문제가 있게 아주 오래 붙잡고 있는 일도 시켰죠. 이순자 씨가 나쁜 짓을 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박 회장님과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어요. 그건 저처럼 남편이 미워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재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님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져야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박 회장님 재산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순자 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말이죠.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수그러들었어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순자 씨의 괴롭힘은 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비슷한 나이라는 이유로 인격 모독을 더 수시로 했고 어떻게 해서든 저를 짓밟아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했죠. 그런 부대접과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남편이 집안일까지 신경 쓰지 않길 바랬던 저는 집안에서 있었던 일은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도 아니었으니 저 혼자 억울한 마음과 분을 삭혀가며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터져버릴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했던 거죠. 저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뚝 하고 끊어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다 중간에 나온 남편은 걱정된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당신, 정신 들어. 앉으려고 하지 마. 우선 누워 있어.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된대. 당신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당신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건데. 오늘 병원 나서면 일 다니는 곳에 전화해서 그만두겠다고 해. 더는 무리하지 말라고.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잠깐 몸이 안 좋았나 봐. 아니야. 당신 검사 받았는데 몸이 말도 아니라고 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엉망이고 혈압도 너무 뛰고 영양 상태도 영 안 좋다고 하면서 당신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제가 생각하기엔 일 때문에 아니었어요. 이순자 씨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순자 씨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고 말을 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기로 하고 집에서 쉬기로 했죠. 아무리 이순자 씨에게 시달린다고 해도 조금은 휴식 시간이 있을 테고 그때 제 몸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돈이야 뭐 조금 부족하긴 해도 부업으로 벌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던 거죠. 제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이순자 씨는 그 모든 시간을 저를 괴롭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는 저도 안 좋아지고 있는지 몸 상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게 됐죠.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저 내가 아주 개박살 내버릴 거야.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이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지. 당신이 그러면 박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 당신은 당신대로 박 회장님 눈밖에 날 거고 난 당신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눈밖에 날 거야. 그냥 우리가 나가자. 다 쓰러져가는 방 한 칸에서 생활해도 지금보단 나을 테니까. 월세가 부담되지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우리 부부는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마저도 이순자 씨가 박 회장님을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게 집이라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여기를 얘가 민수 보고 들어가자고 했다네요. 이거 완전 나 물먹이려는 행동 아니에요. 나 못된 새엄마라고 소문내려고 하는 짓 아니냐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인? 내 남편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으면 적어도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게 해줘야지. 이 코딱지만 한 집에서 뭐라고 했다고 민수를 데리고 온 거야. 이순자 씨, 실은 저희 여기가 박 회장님 댁보다 편해요. 두 분께 안 좋은 모습도 덜 보일 수 있어서 눈치도 덜 보이고요. 아마 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가 눈치를 줬다고 하네? 아, 너 나 어디까지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이러는 거니? 그래, 더 말해봐.
너 안 그래도 날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친구 정도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말해보라고. 이순자 씨는 일부러 박 회장님과 같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안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서 박 회장님께 신뢰를 잃게 하려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홀로 불쑥불쑥 찾아와 시비를 걸었어요. 아무래도 건물 내 다른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 시댁에 있었을 때만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었지만 제 공간에 이순자 씨가 찾아오는 게 스트레스였고 견딜 수 없는 괴롭힘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저는 우울증과 함께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됐고 더 이상 남편에게 이순자 씨의 방문을 숨길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박 회장님과 이순자 씨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순자 씨는 남편의 이성을 잃은 모습을 이용해 저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며 뱀 같은 혀를 박 회장님께 놀렸습니다. 이순자 씨의 말에 신뢰를 하는 박 회장님을 본 남편은 결국 연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순자 씨는 저에게 피말려 죽여야 할 만큼의 원한이 있던 건지 아니면 박 회장님의 마음을 확실히 얻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을 끊었다고 하는 우리 부부를 찾아와 선심 쓰는 척 생활비를 주고 갔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 이전처럼 인격 모독을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미 전 그 여자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집에 이순자 씨가 왔다 가면 거의 발작을 하듯이 행동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화장실 구석에 숨어 들어가 몸을 떨기도 했죠.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의 기억이 없으니까요. 제 상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 것 같다며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진정으로 돌아가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있으면 나아질 거라면서 말이죠.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약을 더 잘 먹을게. 아니, 다시 이사를 가자. 그 여자 못 찾을 만한 곳으로. 그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헤어져? 그 여자,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찾아낼 거야. 여기 찾아왔을 때 못 봤어. 그리고 꼭 그 여자 때문만은 아니야. 이런 생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몰라. 이런 환경에 당신 몸 회복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나한테 쌓여있는 빚, 그 여자까지. 내 주위엔 온통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만 있다고. 나랑 있으면 당신만 불행해져.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더 행복한 삶 살고 있을 거라고. 더는 사서 고생하지 마. 내 옆에서 힘든 거 참고 있는 당신. 보기 너무 힘들어. 그 시기가 안 힘들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게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래서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제가 이제까지 이순자 씨에게 당했던 일과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알리며 저와 이혼하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의 설득과 일부러 저와 거리를 두는 남편으로 인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된 저는 친정집으로 내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됐죠. 하지만 친정집에서 길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 사시기에도 넓지 않은 집에 다 큰딸이 들어와 요양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 친정 부모님 눈앞에서 더 이상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는 집을 나와 일을 시작하며 혼자 생활하게 됐죠. 생각보다 몸은 빠르게 회복됐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마음은 그러지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좋아졌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되며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까요? 출근을 해야 하니 눈이 떠지고 일을 해야 하니 밥을 먹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하니 잠을 자는 그런 삭막한 삶을 살았죠.
저 스스로도 지겨웠고 힘들었습니다. 버틴다고 버텨봤는데 이것도 못할 지디라고 느껴졌어요. 이럴 바에는 피 말라 죽게 되더라도 남편 옆에 있다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서 도저히 남편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시댁 가족들이 남편을 포함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누구도 시댁 가족들 내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후회가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괜히 버티지 말고 남편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을 때 찾아왔어야 했다고 후회를 했죠. 그래도 남편이 언젠간 저를 찾지 않을까 싶어 앞집과 옆집 이웃분들께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남편이 찾아오면 연락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하게 됐죠. 하지만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남편에게 연락이 오겠지, 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겠지 기대를 하던 저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점점 남편과의 재회를 단념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남편이 뜬금없이 1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와 하루만 재워줄 수 있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해왔죠. 누구세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당신 맞아. 오랜만이야. 내가 너무 불쑥 나타났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 당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알고?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이 하나도 없어. 역시 당신, 날 찾았었구나. 하긴, 당신이라면 그럴 것 같았어. 그건 내 사정 말하기 좀 그렇고. 우선 내가 부탁이 좀 있는데 제발 나 딱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오늘 딱 하루면 되는데. 딱 잠만 자고 떠날게. 당신한테 피해주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오늘 딱 하루만 재워주라. 10년 만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뜸 재워달라고 부탁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또 우리 두 사람 10년 만에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보며 반가워하기보다는 어색해하고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10년간 상상해오던 남편과의 재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서로를 무척이나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번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틋할 줄 알았어요. 설령 상황이 과거보다 더 안 좋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 대한 궁금증은 하나도 없는지 어색해하는 웃음만 보인 채 잠을 재워줄 수 없냐는 부탁만 했죠. 서운하더라고요. 이제까지 10년간 남한 남편을 만나길 애타게 기다린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서운함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행색을 보게 되면서 말이죠. 남편의 행색이 더러웠던 건 아니지만 한 곳에서 머물며 생활하진 않는지 가방 여러 개를 몸에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아이, 이 사람 이제까지 힘들게 살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에겐 나와 반갑게 지내야 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연락도 소식도 없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래도 어찌됐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가방들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죠. 그래서 다른 말은 묻지 않고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또 오랜만에 내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죠.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남편과 제 관계나 우리 주변 환경이나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밥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 순간은 과거 행복했던 순간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죠. 남편도 나와 같은 순간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필요한 말 이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던 건 아니었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게 된 지 10년이 됐으니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다 묻는다고 해도 그날 밤을 지새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남편의 시간들에 대해 궁금하고 또 궁금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내가 묻는 말에 이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내 행동이 이 사람에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편을 대했습니다. 여태 고생했을 남편에게 단 하루라도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편안함으로 하루가 아니라 이틀, 그리고 일주일, 더 나아가 남은 평생을 제 곁에서 남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제가 모르는 남편의 10년에 대해선 평생 묻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내 집에 머무는 동안 편히 지내길 바라는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남편은 오랜만에 내어준 식사를 깨끗하게 다 먹었고 좀 전보다는 표정도 좀 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죠. 남편은 자신을 위해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선 한참을 나오지 않다. 자정이 되었을 무렵 저에게 고맙다는 짧은 말과 그만 잠을 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더라도 나의 10년은 궁금해서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남편이 불편해하고 달아날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조용한 하루를 보내자 싶었습니다. 내일 긴장이 풀린 남편과는 오늘보다 더 가까워지고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남편이 잠자리에 들겠다고 한 후 저 역시도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남편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해 잠이 오지 않기도 했고 혹시 내 행동 중 무엇 하나가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어 제가 잠을 자던 중 남편이 집을 나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론 남편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면 귀를 기울이다 보니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언제 잠 얼러 들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고 있을 때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저를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지난 10년간 매일 저 혼자서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저를 깨우니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죠. 어머, 당신이구나. 미안해. 내가 혼자서 일어나는 게 익숙해서 당신이 깨워주니까 놀랐네? 근데 당신, 왜 옷을? 설마 당신, 벌써 떠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일찍. 당신이 하루라고 했지만 우리 집에서 더 지내도 돼. 나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 든든하고 이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아. 혹시 어제 내가 당신 뭐 불편하게 했어? 내가 당신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뭐였는지 말해줘. 지금부터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는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어제 남편 입에서 딱 하루만 재워달라는 말이 나왔지만 정말 딱 하루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 없는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꼭 남편을 붙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 정신이 없던 상황임에도 머리를 굴려가며 남편을 붙잡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었죠. 불안에 떠는 제 모습에 남편은 놀랐는지 제 어깨를 잡고 진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줄 말이 있다고 했죠. 여보, 진정해. 그리고 내가 어제 말했잖아. 딱 하루만 재워달라고. 사실 원래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여길 나와 있어야 해. 그런데 어제 날 대하는 당신 모습과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전하구나 싶더라. 그럼 내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가려고. 저기, 내가 자던 방에 돈을 좀 뒀어. 저 돈들 전부 당신 거야.
내가 당신에게 줘야 하는 돈, 그러니까 못 쓰겠다고, 안 쓰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다 써. 당신 성격에도 안 쓰고 있을까봐 내가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자격이라니? 돈은 또 무슨 말이고? 그런 말은 나중에 하고 우선 옷이나 갈아입어. 돈이든 뭐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당신 혹시 가정이라도 꾸린 거야?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서 그래? 그것만 아니라면 그냥 있어. 빚쟁이들이 몰려오든 그 망할 여자가 찾아오든 이제 그런 것들 다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남편은 알 수 없는 말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이 떠나는 걸 붙잡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당황하던 남편은 저에게 더 말하려던 걸 포기하고 저를 진정시키는 데 용을 썼습니다. 우선 당장은 남편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해오니 조금씩 진정이 됐던 저는 그제야 남편이 말해줬던 뒤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곳엔 어제 남편이 들고 온 가방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익숙한 노란색빛 종이 뭉치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가방들 전부 말이죠. 그 노란색빛 종이들 모두 5만원 현금들이었습니다. 그 가방에 담긴 돈들을 보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저에게 자격이 있다는 말과 보상받아야 한다는 말들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해 달라는 표정을 짓게 됐죠. 남편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 후 이야기해줬어요. 제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남편의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말이죠. 이순자 씨의 괴롭힘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됐던 남편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재기의 저와 다시 합치겠다는 결심이었죠. 과거처럼 여유로운 삶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저만 괜찮다고 한다면 소박하더라도 밥 세 끼 먹고 누구의 괴롭힘도 없이 우리 둘만이 살아갈 수 있는 보통의 삶을 바랬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 남편은 노력했다고 해요. 잠을 줄이고 몸을 고생시키며 돈을 벌었다고 했죠. 하지만 노력만으로 극복해내기에는 너무 막대한 빚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했죠. 박 회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 다시 들어가 지내고 있던 박 회장님 댁에서 쫓겨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일 역시 이순자 씨 때문이라고 했죠. 애초에 박 회장님을 만났을 때부터 재산에 대해 큰 욕심이 있어 보이던 이순자 씨는 우리들 모르게 꾸준히 박 회장님을 꼬드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유언장을 박 회장님께 미리 작성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고 있는 남편에게 먼저 유언장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그 유언장에 적혀있기론 박 회장님 재산 거의 대부분을 이순자 씨에게 넘긴다고 나와 있었고 남편이 받아가는 재산은 지방에 얼마 되지 않는 가격의 땅뿐이라고 했죠. 남편은 박 회장님께서 작성한 유언장이 이순자 씨의 의도로 적혀져 있다는 걸 알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고 박 회장님의 재산을 이순자 씨로부터 지켜내고 싶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법적 분쟁을 시도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의 추억이 깃든 박 회장님 댁에서 나가라는 이순자 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지낼 곳이 없어 노숙을 하며 일을 다녔다고 합니다. 과거의 남편은 생각도 못했을 막노동과 잡부 일을 하며 말이죠. 하루하루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남편의 상황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은 모두 자신의 곁을 떠나갔으니 남편은 점점 어두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영영 빠져나가지 못한 채 출구를 헤매고 있을 거라며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삶을 포기하기 위해 밧줄 하나를 가지고 산을 오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눈앞에 진박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살아갈 의지를 세웠다고 해요. 진박새는 제가 좋아하는 산새였어요. 남편은 그 진박새를 보며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죽을 땐 죽더라도 자신 때문에 고생한 저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삶의 의지를 불태운 남편은 다시 막노동을 하며 자신이 빚을 진 채권자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자신이 꼭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했다고 해요. 채권자들 모두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빚을 갚아가고 있던 남편의 말을 믿어주시기로 했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말이죠. 또 잠시 중단된 빚 독촉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 미뤄왔던 상속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속받은 땅을 팔아받게 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낮에는 막노동, 저녁부터는 장사를 하는 삶을 살았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돈을 모아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7년 동안 자신에게 쓸 돈 아껴가고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저에게 줄 돈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신이 정한 목표 금액이 채워지자 남편은 오래전에 다짐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에게 찾아왔던 거고요. 돈만 덩그러니 놓고 가면 누가 돈을 줬는지 무슨 의미인지 모를까봐 일부러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던 겁니다. 그러다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의 저를 보곤 놓고 간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을 기다릴 거라 생각해 저를 깨웠던 거죠. 저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온 10년간의 인생 이야기를 듣곤 남편이 밉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틈틈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그 다음엔 홀로 가진 고생을 했을 남편이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박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라면 나를 찾아와 같이 고생하면 됐을 것을. 그러면 10년 동안 한 고생을 반으로 줄였을 것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으니까 자신이 고생한 내용은 대충 얼버무리며 말 한마디로 줄였지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저는 느껴졌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몸만 고생을 했을까요? 저에게 가진 죄책감 때문에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남편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죠. 당신, 바보야. 그 시간 동안 왜 혼자서 고생해? 당신 고생하는 동안 나는 마음 편히 잘 살았을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지난날 고생한 값이라면서 돈 주고 떠나면 끝이야.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져. 내가 언제 당신한테 죄책감 가지라고 했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왜 했는데? 당신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혼해줬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마음에 짐을 두고 자신을 혹사시켜? 그냥 박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여자랑 인연이 다 끝났을 때 나한테 다시 와줬으면 됐잖아. 그럼 우리 둘 현실은 고단해도 행복하게 살면서 마음고생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니야. 왜 안 돌아왔어? 내가 당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죽어도 당신 옆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 했는데. 당신 못 떠나. 나 저 돈 필요 없으니까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줘. 응. 미안해, 여보. 난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내가 재기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 곁에 있으면 또 언제 그 여자가 찾아올 줄 모르니까. 난 당신이 내 곁에 떨어져서 지내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당신 보고 싶었고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게 저번처럼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나 싶어서 당신한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는 남편에게 전 더 심하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예쁜 말,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었지만 지난 10년간 누구에게도 기대보지 못해서 그런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후회와 기쁨이 섞여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이후 울음을 그치고 나서 진정이 됐던 저는 남편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남은 생을 부부로서 다시 연을 맺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과 다시 살고 싶다고. 남편도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제 앞에 나서지 못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을 용서해준다면 다시 저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싶다고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10년 만에 다시 부부가 됐어요. 지난 10년간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너무 그리워한 탓인지 그날 이후 저흰 어디든 같이 다니고 모든 걸 같이 하고 있죠. 일도 같이 하고 취미도 같이 배우고 좋든 싫든 모든 한 공간에 있으며 옆에 있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저희 부부를 보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쯤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10년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굳이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거나 정정을 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도 하고요. 글을 마치며 제가 몇 마디 남기겠는데 아무래도 이곳을 기혼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부부관계에 대해 도움될 만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왜 가끔 오랫동안 산 부부들이 장난이겠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귀찮다, 지겹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장난인 걸 알면서도 걱정되고 겁이 납니다. 제가 남편과 떨어져 지내보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말들이 부부관계에 절대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빈말이고 장난이라도 그런 말보다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빈말로 장난으로 하면 분명 관계에 있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이든 타이든 떨어져서 지내면 내가 못해준 것들만 생각나 가슴 아프거든요. 그러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을 듣게 된 상대방은 분명 어떤 웃음이든 여러분께 웃음을 보이실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저희 부부와 같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고 전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함이나 공감, 혹은 짧은 고요함을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